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인생이 그다지 평탄한 건 아니었지만 이번처럼 속이 뒤집어지는 일을 겪은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연속으로 충격을 너무 받아 쓰러질 뻔했던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24세 결혼을 해서 29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6년 내내 구박을 받다가 소박을 맞은 거였죠. 처음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제게 바라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달라고요. 남편 집안은 대대손손 독자 집안이었고 남편이 4대 독자였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부탁이 무리한 부탁도 아니었죠. 저도 그게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 그러겠다고 했고요. 하지만 결혼 후 3개월이 지나가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체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슬슬 소식 올 때도 되지 않았니? 내가 니들 생각해서 밤마다 친구네서 자고 오는데 이제 또 하루 이틀이지? 에휴. 1년, 2년 지나갈 때마다 시어머니의 화는 점점 커지셨습니다. 결국 제가 29이 되던 해에 시어머니에게 목욕 바가지로 머리를 얻어 터지고 나서야 저는 이혼을 하겠다고 했네요. 그리고 제 전 남편은 바로 새 아내를 얻어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이듬해에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놀랐어요. 내심 남편 씨에 문제가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편 집안이 대대손손 독자 집안이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저희 집안은 자식을 많이 낳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그렇게 생각한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혼하자마자 애가 생겼다고 하니 누가 봐도 문제는 저한테 있는 거였죠. 저는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몸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후로 남자를 만날 생각을 아예 접었습니다. 요즘이야 애 안 낳고도 잘 산다고 하지만 우리 시절엔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이 몸으로 결혼해봐야 또다시 소박 맞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희 아빠는 제가 미혼으로 남는 걸 용납하지 못하셨어요. 애를 낳지 않더라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길 바라셨죠. 결국 아빠의 성화에 저는 35에 늦은 재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자기 딸에게 흠이 있으니 좋은 집엔 시집 보내기는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넉넉하지 않은 집안의 시골 노총각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신 거였죠. 남편은 저보다 7살 많은 노총각이었습니다. 43이라는 나이치고 꽤나 순박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못 갖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했으면서 제게 타박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가 나이가 많아서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죠. 저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어요.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고 땀 흘려 일하는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다 보니 우리 부부에게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37의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게 된 거였어요.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 아들을 키웠습니다. 집이 넉넉하지는 못해서 좋은 옷은 못 입혀도 신선하고 품질 좋은 음식만큼은 잘해서 먹였어요. 저희 부부가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니 밭에서 나는 채소와 과일들로 우리 아들 배는 볼록하게 채워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시장에 자주 데리고 다니곤 했어요. 시장 상인들도 많이 예뻐해 주셨죠. 왜냐하면 아들이 남달리 좀 영특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아, 우리 영식이 나왔네. 영식 엄마, 오늘 뭐 줄까? 오늘 고등어 1마리랑 꽃게 2kg랑 가자미 5마리만 주세요. 어디 보자. 고등어 한 마리에 1,500원이랑 꽃게가 9,500원. 이야, 우리 영식이 대단하네. 이 아저씨보다 셈도 빠르고, 아이, 볼 때마다 신기하단 말이야. 어떻게 5살짜리가 이렇게 계산을 잘하지? 영식아,
100 더하기 100은? 엄마, 과자, 고기도 산다며. 알았어. 고마워요, 아저씨. 다음에 또 올게요. 아들은 시장에 갈 때마다 저나 상인들보다도 계산이 빨랐어요. 그래서 상인들도 모두 놀라곤 했습니다. 한글을 안 가르쳐 줬는데 4살 때부터 글을 읽더니 영어 만화만 틀어줬는데 나중엔 영어로 뭐라 말하기까지 했어요. 이때가 우리 애 나이가 7살쯤이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도 늘 1등을 놓치지 않았죠. 남편은 아들을 무척 귀여워했어요. 게다가 공부까지 잘하니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농사짓고 저는 남편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어요. 대단할 것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편안하고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55세의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면서 그 행복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아들이 고작 12살 때였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르는데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엄마, 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될래요. 그래, 그러자. 우리 아들은 똑똑하니까 의사 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술 한잔을 하고 논밭길을 걷다가 미끄러졌는데 그 아래 쇠 구조물에 복부를 찔렸습니다. 급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 결국 폐혈증이 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아들이 뜬금없이 의사가 되겠다고 한 건 아마도 제 아빠를 살리지 못한 의사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을 거예요. 물론 남편을 맡아준 의사도 최선을 다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었으니 아들 심정이 어땠겠어요. 자기는 아빠를 살릴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 후부터 아들의 목표는 뚜렷했습니다. 정말 밤낮으로 공부를 했어요. 아들이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논밭을 팔고 서울로 이사할 준비를 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농사일을 하기가 버거우니 서울에 가서 일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뒷바라지 하기에도 서울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서울에 자리를 잡고 일자리부터 알아보았어요. 취직이 되기 전까지 하루하루 얼마나 피가 말랐는지 몰라요. 이대로 취직이 안 되면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것부터가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3주 만에 저는 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영식아, 엄마 취직됐어. 이제 내일부터 봉제 공장에 나가서 일할 거야. 우리 영식이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알겠지? 네, 엄마. 엄마 그동안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됐네요. 근데 사실 저는 엄마가 취직될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 엄마 뭐든지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실한 사람이 취직되는 거야 당연한 거죠. 아들은 말 한마디도 참 예쁘게 하는 아이였어요. 밤늦게까지 야근을 해도 아들 생각만 하면 얼굴에 미소가 피었습니다. 아들이 공부할 때 저는 손발이 부르트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번 돈은 차곡차곡 모아갔어요. 언젠가는 쓰게 될 아들의 학비를 위해서 꼭 마련해야 하는 돈이었죠. 아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아도 저는 저를 위해 절대로 낭비하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고등어를 좋아하는데 그 고등어를 2마리 사먹는 게 아까워서 항상 1마리만 사와서 아들에게만 주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고등어에 DH인가 뭔가 있어서 그게 두뇌에 좋대. DHA요? 맞아요. 엄마도 같이 드세요. 아니야, 엄마는 배불러. 그래도 또 드세요. 아들은 고등어 반을 갈라 제게 주었습니다. 그 똑똑한 아들이 제가 고등어를 1마리만 사왔다는 걸 모를 리 없었어요. 그럼 저는 또다시 고등어를 반의 반만 떼어내고 다시 아들 밥그릇에 얹어주었죠. 엄마는 우리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우리 영식이 더 먹어? 공장에서 받는 돈은 적었어요. 그래서 아들 책 한 권 사주는 것도 부담스러웠죠. 꼭 필요한 책들은 사주긴 했지만 넉넉하게 사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이 중학생 때
근처 학원가를 돌며 버려지는 책들을 주워오곤 했습니다. 고맙게도 아들은 그런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마워했어요. 사춘기 때 아들이라 엄마가 창피하다고 생각할 법도 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더 저를 위해 절대로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었어요. 봉제 공장에 3년째 다니는 동안 봉제 공장에 같이 다니는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영식아, 너 그 옷만 지금 3년째 입고 있는 거 알아? 이제 옷 좀 사 입을 때도 되지 않았어? 이렇게 열심히 돈 벌어서 도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옷 한 벌도 안 사 입고. 어디에 쓰긴요. 나중에 우리 아들 학비에 써야죠. 우리 아들 의대 가야 되거든요. 뭐? 의대? 영식이 그렇게 공부 잘해? 좀 잘하긴 해요. 그리고 그놈이 자기 의대 가겠다고 했거든요. 아들이 가겠다는데 엄마가 돼서 돈 없어서 발목 잡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벌고 아껴서 모아야죠. 그렇긴 한데 의대가 뭐 가고 싶다고 그게 가지는 건가? 그렇긴 한데 우리 영식이는 한다면 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등이 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공장 언니는 제 말에 그건 그때 가봐야 알지라는 표정을 보였지만 제 아들이 정말 의대에 합격하고 나서는 대단하다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아들은 의대에 합격했고 저는 마치 모든 꿈을 다 이룬 것처럼 행복했습니다. 저도 아들 못지않게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수선집을 열어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조금씩 집안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할 여자라며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힘들진 않았어요? 골목길이 좁은 주택가라 차 세우기 힘들어서 좀 애는 먹었어요. 그런데 뭐 그 정도는 괜찮았습니다. 주택가가 다 그렇지. 그래서 싫었어? 아니야, 오빠. 오빠가 어떻게 사는지 너무 궁금했어서 오는 내내 흥미진진했어.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뭐랄까 좀 정이 안 가는 아이였어요. 아들에게 대하는 걸 보면 애교는 많은데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지 예의는 없어 보였죠. 그런데 이게 참 애매했습니다. 예의가 없다고 야단 칠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고 공손하고 예의가 바른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라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태도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도 내 아들에겐 얼마나 썩썩하게 굴고 자라는지 정말 내 아들을 무척 사랑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그래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하니 흔쾌히 허락한 거였어요. 누구보다 제 아들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사돈댁을 처음 만났을 때 오히려 더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잣집에 사는 사람들 치고는 매우 겸손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영식군이 요즘 젊은 사람들 치고는 참 점잖고 생각이 깊은 것 같아서 보고만 있어도 참 믿음직합니다, 사돈. 좋게 봐주시니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똑똑한 아들 발목 잡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했는데 책도 마음껏 못 사주고 그 흔한 학원 한번 마음 편히 못 보내줘서 많이 미안하죠. 제가 많이 부족한 애미였어요. 자기 혼자서 공부해서 의사까지 됐으니 제가 영식이한테 많이 고맙죠. 설마 영식군이 혼자 잘해서 의사가 됐겠어요? 이게 다 사돈께서 영식군을 훌륭하게 키우신 결과죠. 제가 보지 못했어도 사돈께서 그동안 혼자서 영식군 키운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셨을지 눈에 선하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유, 대학 교수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존경이라뇨.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우리 아들 잘 부탁드릴게요. 저희야말로 우리 딸 자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애가 변호사 직업의 겉모습만 멀쩡하지. 사실 철부지나 다름없어요. 저희가 다 가르쳐서 보냈어야 했는데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사돈께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상견례 내내 저와 사돈 어른들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훈훈하게 마무리하고 순차적으로 결혼 준비를 해나갔어요. 식장을 알아보고 드레스를 고르는 건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 잘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예물 보러 갈까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가면 어떠세요? 예물? 내가 가면 며느리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냥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희 둘이 다녀와. 그래도 엄마가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쓰시는 건데 같이 가서 봐주시면 좋잖아요. 제가 선영이한테도 말해놨어요. 난 정말 괜찮은데 가서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아들은 저와 꼭 함께 가고 싶다며 저를 끝끝내 주얼리 샵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남에 있는 주얼리 샵이었는데 얼마나 고급지게 해놨는지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제 딴에는 꾸민다고 꾸미고 가긴 했는데 거친 피부와 손은 감출 수가 없었죠. 금은방 주인이 안내하는 의자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앉아서 어색하게 이곳저곳 둘러보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이것저것 구경을 하며 착용도 해보고 제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저는 다 잘 어울리고 예쁘다며 칭찬하기 바빴죠. 어느새 며느리는 다이아 세트와 유색 보석 세트를 골라서 견적을 보더군요. 엄마, 이거 어때요? 예쁘긴 한데 젊은 사람이 하기엔 좀 나이 들어 보이네. 선영이 거 말고 엄마 거 고른 거예요. 저는 진주도 고급스럽고 예쁜 것 같은데 한번 끼워보세요. 아유, 무슨 내 것까지 해. 됐어, 난 괜찮아. 한번 끼워보세요, 제발요. 사실 오늘 엄마 모시고 온 거 엄마 거도 하나 고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오빠 뭐해? 엄마 거 반지 봐. 이거 어때? 어머, 예쁘다. 누구 거 고르는 거야? 우리 엄마? 이건 우리 어머니 거야. 자기도 장모님 거 하나 골라봐. 내가 선물할게. 우리 엄마 거 아니고 어머니 거였어? 어머님, 어디 한번 끼워보세요. 근데 사이즈가 그게 맞나? 어머님 손이 워낙 굵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엄마 한번 해보세요. 아유, 괜찮다니까. 그럼 어디 한번 끼워보기만 할게. 산다는 건 아니고. 진주 반지를 끼워보니 제 손에 딱 맞더라고요. 얼마나 빛깔이 고운지 참 예쁘기도 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그 흔한 금목걸이, 금반지 하나 없이 살아왔어요. 저를 꾸미는 것에 돈을 쓰는 건 저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언제나 아들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런 저라고 그런 보석을 싫어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저 감히 그런 걸 사볼 엄두가 나지 않았던 거죠. 그 반지를 끼운 동안만은 제 손이 참 예뻐 보인다 생각하며 한참을 이리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돈으로 그 비싼 걸 살 생각은 정말 없었어요. 엄마 예쁘네요.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때 아들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고 아들은 교수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건지 굽신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그거 사시게요? 마음에 드시나 봐요? 아니야, 내가 이런 건 사서 뭐하게. 어디 하고 다닐 것도 없고. 난 또 어머님이 반지를 한참을 안 빼시길래 그거 끼고 집에 가려는 줄 알았어요. 뭐? 하긴 어머님 말이 맞죠. 솔직히 하루 종일 좁은 상가 안에서 바느질에 다림질만 하시는 분이 이런 반지 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이건 어머님이 사시면 그냥 사치품일 뿐인 거죠. 집에서나 끼고 그럴 거면 이런 거 뭐하러 사요? 잡일할 때 걸리적거리기나 하지. 안 그래요? 저는 며느리의 말에 감정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며느리를 타박하기엔 딱 꼬집어서 혼내기도 애매했어요. 너 나 무시하는 거니?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 스스로 나는 하찮아서 무시당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같아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잠시 후 아들이 들어왔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빠, 교수님이 찾으셔? 오늘 쉬는 날인데 좀 놔두지. 그새를 못 참고 연락을 하시네.
오빠가 너무 능력남이라 그래. 아, 어쩌겠어. 오빠가 잘나서 그런걸. 아참, 나 우리 엄마 거 이거 골랐어. 이거 어때? 그래? 그것도 좋네. 엄마는 고르셨어요? 난 됐어. 다 골랐으면 그만 가자. 엄마는 답답해서 먼저 나가 있을게. 공기가 좀 덥네. 엄마. 아들이 저를 뒤따라 나오려는 걸 며느리가 붙잡았습니다. 오빠, 이거 견적내고 나가야지. 저는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괜한 내 자격지심에 잘난 며느리의 행동이 더 상처로 느껴지는 거라며 저를 다독였어요. 이게 다 제가 못난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20-30분 정도 흘러 아들과 며느리가 나왔어요. 엄마, 나 없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니야. 내가 기분 안 좋을 일이 뭐 있어?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애들 예물하러 와서 분위기 깨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대충 둘러대고 감정을 추스르는데 며느리가 기가 찬 말을 하더군요. 맞아. 아무 일도 없었어. 어머님, 혹시 이런 게 어머님한테 안 어울려서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기 싫어하신 거죠? 에휴, 오빠가 괜히 어머님 싫다시는데 억지로 사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지.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저희 거만 계산하고 나오자고 했어요. 며느리가 마치 나를 엄청 걱정해준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저 며느리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보았네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웃으면서 바라보더니 제게 팔짱을 끼더군요. 어머님, 오늘 제 예물 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의 의미로 진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러고는 저를 떡볶이집에 데리고 갔습니다. 요즘은 규모가 큰 떡볶이 체인점들도 많지만 제가 간 곳은 시장의 한 허름한 떡볶이집이었어요. 테이블도 딱 한 개에 의자도 3개밖에 없더군요. 어머님, 이 집 떡볶이 진짜 맛있어요. 제가 떡볶이에 오뎅 순대까지 다 쏠게요. 맛있게 드세요. 헤헤.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한 게 여기였어? 평소엔 고급 일식집에 한정식만 다니면서. 에이, 그런 건 평소에도 가는 거잖아.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이랑 왔으니까 추억도 쌓을 겸 일부러 모시고 온 거지. 어머님, 어떠세요? 여기 오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시지 않으세요? 아들 앞에서는 저를 대단히 끔찍하게 생각해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 며느리의 속내가 제게는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며느리는 돈 없고 능력 없는 시어머니한테 걸맞는 대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날 떡볶이를 먹고 단단히 체하고 말았어요. 많이 먹은 것도 아니고 먹는 신용만 했는데도 마음이 불편했는지 크게 체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약을 사다 주고 손을 주물러 주었어요. 아들은 저를 걱정하는 표정으로 바라보다가 제가 잠든 줄 알았는지 그제야 나가더군요. 그리고 방 밖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드셨나 보다. 저녁도 얼마 못 드셨는데 체하셨네. 선영아, 다음부터 어른들 모시고 분식집에 가지 말자. 밀가루 음식 소화도 잘 안 되고 영양가도 없어. 알았어. 내 딴에는 일부러 신경 쓴 건데. 그보단 어머님이 우리랑 같이 다니는 게 많이 불편하셨나 봐. 나이도 있으신데 여기저기 다니시려면 힘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결혼 준비 우리 둘이서만 하자. 괜히 어머님 모시고 다니지 말고. 그래, 알았어. 참 사돈 어른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저런 딸이 나왔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면 내 딸처럼 예뻐하리라 생각했는데 저는 식도 올리지 않은 며느리를 이미 조금씩 미워하고 있었어요. 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했고 병원 근처에 신혼집을 구해서 살게 되었어요. 저는 맞벌이인 두 아이들을 위해 가끔씩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곤 했죠. 그날도 아들이 평소 좋아하는 반찬들을 반찬통에 담아서
큰 쇼핑백 2개에 가득 담아 아들 집에 가져다 주었어요. 그때가 한여름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걸어 도착한 아들 집이었어요. 어찌나 더운지 땀이 뻘뻘 나서 오는 길에 물을 사다 마셨더니 소변이 너무 급하더라고요. 평소라면 아들 집 문 앞에 반찬통을 놓고 왔겠지만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아들, 일하는데 바쁜데 미안해. 엄마가 지금 반찬 가지고 왔는데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리고 날도 더워서 반찬도 집에 넣어놔야 할 것 같고. 엄마 힘드셨겠다. 날도 더운데 제가 지금 바로 비밀번호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그럼 일 보시고 조심히 가세요. 고마워요, 엄마. 아들에게 미안하다며 반찬만 넣어놓고 가겠다고 하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일하러 갔을 며느리가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는 저를 보고 엄청 당황하더군요.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 이 시간에 왜? 너야말로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니? 오늘 회사 가는 날 아니었니? 아, 오늘 제가 휴가 냈어요. 몸이 조금 안 좋아서요. 그래? 어디가 안 좋은데? 아니, 그냥 뭐 여기저기 다 몸살 났나 봐요. 요새 일을 좀 무리하게 했더니. 네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약 사다 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방금 먹었어요. 그거 뭐예요? 반찬 가져오신 거예요? 응, 날이 더워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문 열고 들어왔어. 미안하다. 네가 있는 줄 알았으면 배를 눌렀을 텐데. 그럼 넌 좀 쉬어라. 내가 냉장고에 넣고 갈 테니.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 그럼 이제 바로 가시는 거죠? 응? 아, 그래, 가야지. 죄송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물 한 잔 대접도 못 해드리네요. 괜찮다. 넌 쉬어라. 난 화장실만 들렀다가 갈 테니. 저는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기겁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무 놀라 하마터면 소변을 지릴 뻔했죠. 갑자기 화장실 문을 여시면 어떡해요? 아니, 난 너무 급해서 사람이 있는 줄 몰랐지. 저 잠시만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 저는 일단 화장실 용무부터 해결하고 나왔어요. 그제야 지금 상황이 눈에 들어왔죠. 누구? 저요? 저는 동네 아는 언니예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약 사다 주러 왔어요. 그치, 언니? 응? 응. 이분은 우리 시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유, 미안해요. 제가 며느리가 집에 혼자인 줄 알고 화장실 문을 열어서 실례를 했네요. 그럼 이야기 나누시다 가세요. 전 그만 가볼게요. 어머님, 가시게요? 그래, 몸조리 잘하고 많이 안 좋으면 꼭 영식이한테 얘기해. 어머님, 오늘 저 집에 있었다는 거 오빠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응? 왜? 오빠 요새 많이 바쁘고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데 저까지 아프다고 하면 신경 쓸 것 같아서요. 저까지 버틸 것 없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알아야지. 어머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오빠 끔찍하게 아끼는 거요. 저 정말로 오빠가 걱정하는 거 싫어서 그래요. 뭐, 네가 그렇다면 알았다. 그럼 어머님은 저 오늘 안 만난 거고 저 언니도 오늘 못 보신 거예요? 아셨죠?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쟤는 참 숨길 것도 많다. 남자랑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걸 또 쉬쉬해? 그리고 사람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왜 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대? 하여간 앞으로나 뒤로나 음흉한 구석이 있다니까. 그런 생각을 흘려하고는 그대로 잊고 말았죠. 평소 저는 아들과 통화를 하면 했지 며느리와는 전화 통화하는 날이 손에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는 결혼 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변호사가 직업인 아이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 그러려니 하고 말았죠. 그리고 아들에겐 싹싹하게 자라는 아이였지만 저에게까지 잘해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상관없었던 건 그저 둘이서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혹시 이번 주에 갈비 좀 재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LA 갈비가 너무 먹고 싶대요. 그랬니? 저번에 준 반찬은 다 먹었고? 네, 실은 반찬도 거의 다 떨어졌어요. 그랬구나. 알겠다. 이번 주에 너희 집에 한번 들리마. 그 후로도 며느리에게서 이런 연락을 자주 받았습니다. 갈비부터 갈비찜, 불고기 매운 갈비찜 등등 고기 반찬들 위주로 저에게 여러 주문을 넣었어요. 하루는 아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남겼죠. 영식아, 갈비찜은 잘 먹었니? 양념이 잘 됐나 모르겠네. 다음에 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엄마한테 직접 얘기해. 바쁜 선영이 시켜서 귀찮게 하지 말고. 아들은 바쁜지 답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야 문자 봤다며 꺼낸 아들의 이야기는 좀 황당했어요. 엄마, 갈비찜이라뇨? 무슨 갈비찜? 어제 왔다 가셨어요? 나 아직 못 먹었는데? 어제 당직하느라 집에 못 들어갔거든요. 집에 가면 먹을게요. 고마워요, 엄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갈비찜을 가져다 준 건 지난주였거든요. 그걸 먹었어도 진작에 먹었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떠보았어요. 갈비찜에 불고기는 먹었는지요. 역시나 아들은 그동안 제가 해간 음식들을 먹어보지 못한 눈치였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영아, 지난번 갈비찜 너무 맵진 않았니? 영식이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내가 너무 맵게 한 거 아닌가 몰라. 딱 좋던데요? 오빠도 맛있다고 엄청 잘 먹더라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다음번엔 제육볶음 해주시면 안 돼요? 오빠가 요새 매운 게 땡기나 봐요. 자꾸 매운 것만 찾아요. 그래? 알겠다. 이번 주에 제육해서 갈게.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도대체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제육볶음을 들고 아들 집을 찾았어요. 문 앞에 두었다고 하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내자 10분 정도 뒤에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나오더군요. 그리고는 그 제육볶음을 들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속으로 짐작되는 바가 있어서 너무나 가슴이 떨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며 며느리 뒤를 따라가 보았어요. 소주까지 사들고 며느리가 도착한 곳은 아파트 건너편에 위치한 아주 허름한 연립이었습니다. 연식이 아주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허물어져 내릴 것 같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그중 한 집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문이 열리기를 조마조마해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 문이 열리고 며느리를 마중 나온 사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아유, 그럼 그렇지. 그럴 리가 없지. 난 또 누구라고. 그곳에서 나온 건 그때 화장실에서 마주친 그 여자였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보니 그때는 몰랐던 게 눈에 들어왔어요. 전에 봤을 때는 화장을 하고 있어서 잘 몰랐는데 오늘은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이 꽤나 나이가 들어 보였어요. 며느리와 친구라기엔 너무 나이가 많아 보였죠. 그렇다고 저처럼 엄마뻘도 아니었고요. 고급 아파트에 사는 며느리가 저런 허름한 연립에 사는 지인 집에 제육볶음을 가지고 간 걸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생각보다 속물의 여우 같은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 동네 지인을 챙기려고 그동안 제게 음식을 해달라고 했던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영아, 제육 받았니? 아, 아직이요. 제가 오늘 출장을 나와서요. 아, 그렇지? 일하는 중이겠구나. 네, 그래서 길게 통화하기 어려운데. 그래, 알았다. 점심 잘 챙겨 먹고, 제육은 양이 많으니 너무 많으면 이웃들이랑 나눠 먹어도 돼. 아, 네. 며느리에게도 따뜻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며느리의 임신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고기 반찬을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니 임신을 해서 그랬었나 봐요. 그것도 아들을 임신한 거였죠. 며느리는 출산 후에 저에게 부쩍 더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힘이 들었는지 제게 자주 아이를 봐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이를 출산 후 휴직을 했지만 혼자서 아이 보는 걸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서 그날도 며느리의 호출에 아이를 봐주러 가게 되었어요. 어머님,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마트에 살 게 있어서. 마트에 간다던 며느리는 못해도 2-3시간은 있다가 집에 들어오곤 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니. 아, 죄송해요. 대형마트에 갔다가 옆에 쇼핑몰에도 좀 들리느라. 어머님도 아이 낳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아이 낳으면 하루 종일 애만 붙들고 있느라 나 자신한테는 신경 못 쓰는 거요. 그래서 옷 구경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어머님도 같은 여자니까 제 맘 아시죠? 며느리 손에는 쇼핑백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제가 영식이 키울 때와는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더군요. 저는 3년 내내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서 공장 동료 직원에게 한 소리 듣던 게 생각나더군요. 며느리는 능력 있는 변호사라 돈을 많이 버니 저 정도 쇼핑은 당연한 거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할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 후로 며느리는 너무 자주 외출을 했어요. 아이를 저에게 맡겨놓은 채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점점 늘어갔죠. 2-3시간이었던 외출이 이제는 7시간은 예사였어요. 어딜 다녀왔냐고 물으면 마사지 받고 왔다, 사우나 다녀왔다, 카페에서 커피 한잔 했다, 영화 봤다, 온갖 이유를 들이밀며 불쌍한 척 이야기를 하니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는 제 손주를 보는데 몸이 묶여버렸어요. 그 때문에 제가 하던 수선집도 문을 닫는 날들이 점점 늘어갔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며느리에게 이제 아이는 봐주기 어렵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애걸복걸했습니다. 제 아들까지 옆에 불러놓고요. 어머님 제발요. 저 이제 복직도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어머님이 우리 주호 안 봐주시면 누가 우리 주호 봐주겠어요. 나도 이젠 수선집 문 열어야 돼.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정 안 되면 안사돈한테 부탁드려봐. 저희 엄마는 대학 강의 나가시잖아요. 나도 일하는 사람이야. 엄마, 그러지 마시고 이참에 좀 쉬시면서 손주랑 시간 보내시는 거 어떠세요? 지금 한창 예쁠 때인데 이 시기 지나면 다시는 이런 기쁨 누릴 날도 없잖아요. 제가 엄마 섭섭지 않게 아이 봐주시는 비용 드릴게요.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쉬시고 제가 일하는 게 경제적으로도 더 이득이고요. 어머님 월급은 이 일랑 상의해서 잘 챙겨드릴게요. 네? 저는 결국 아들까지 나서서 아이를 부탁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했습니다. 애들이 준다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아들을 위해서 선택한 일이었죠. 그래서 얼마를 주는 거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아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생각했죠. 어머님, 월급 드리는 거니까 날짜랑 시간은 정확히 지켜서 와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첫 출근이시니까 월급은 매달 15일에 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 말대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주호 TV 켜주지 마시고 아이 봐주실 때 핸드폰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전자파도 그렇고 아이한테 영상 노출되는 거 안 좋아요. 아셨죠? 애 봐주면서 그동안 못 본 드라마나 좀 보려고 했는데 며느리 말에 뜨끔했습니다. 저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미디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 같았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애를 똑똑하게 키우니 며느리 말을 따라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저를 베이비시터 취급하는 것 같아서 조금은 서운했어요. 하루는 손주를 보고 있는데 며느리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어머님, 제가 핸드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벌써 잊으셨어요? 아니, 잠깐 전화가 와서 받은 거야. 잠깐이 아니잖아요. 10분 넘게 통화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오랜 지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은 거였어요. 그것도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짧게 전화하고 끊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며느리가 CCTV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죠. 내가 내 손주 보는데 감시당하는 기분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나쁘더군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들 생각해서 꾹 참고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그 후로도 이런 일은 종종 있었어요. 어머님, 저 출근할게요. 주 이유식 냉장고 맨 아래 서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난 건 먹이지 말고 버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아참, 그리고 저번 달 일해주신 비용이요. 그래, 고맙다. 잘 쓸게.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5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아들이 의사에 며느리는 변호사인데 자기 손주 봐주는 값으로 50만 원이라니. 요즘 베이비시터 비용이 못해도 150은 넘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돈 안 받고 봐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동안 며느리의 행동들을 생각해보니 그냥 속상한 마음이 들었네요. 어차피 돈 때문에 일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그냥 애들이 여유가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5달이 흘렀습니다. 손주도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유아식을 꺼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배가 고프니 냉장고에 먹을 게 없는지 찾아보았어요. 제가 집에서 만들어 온 반찬을 냉장고에 채워주곤 했는데 그날은 하필 반찬이 뚝 떨어졌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냉장고를 좀 뒤지게 되었어요. 먹을 거라고는 계란밖에 없어서 계란 후라이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퇴근한 며느리가 오자마자 승질을 내더라고요. 어머님, 냉장고 좀 뒤져보지 마세요. 솔직히 저 기분 나쁘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애 밥 먹이려면 냉장고를 열어야 되는데 그럼 애를 먹이지 말라는 거니? 그게 아니라 어머님 오늘 냉장고 한참을 열어서 여기저기 다 뒤졌잖아요. 제가 CCTV로 다 봤거든요? 예, 정말 해도 너무하다. 나는 그럼 먹지도 말고 애만 보라는 거냐? 그리고 그놈의 CCTV 타령 좀 그만해라. 내가 여기 내 손주 봐주러 왔지? 너한테 감시당하러 왔니? 그렇게 내가 못 믿어오면 네가 혼자서 애 봐. 그동안 사사건건 간섭하는 며느리 탓에 저도 그동안 참아왔던 게 팍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집을 나서는데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엄마, 지금 가세요? 저녁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됐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밥이 넘어가겠니? 저는 문을 박차고 나와버렸습니다. 핸드폰에는 아들에게서 연신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당신 뭐해? 빨리 잘못했다고 말씀드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도 아이 처음 키우다 보니 모든 게 다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요새 일도 힘들고 그래서. 일이 힘들면 시애미한테 스트레스 풀라고 하던?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어머님, 화 푸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는 내가 네 애 봐주면서 네 돈 받으니까 생색 내려는 모양인데 나 네 시애미지 베이비시터 아니다. 그리고 내가 고작 50만 원 받으면서 이딴 유모 취급까지 받아야겠니?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50만 원이라니. 내가 엄마 300만 원 드리라고 돈까지 넣어줬잖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게 실은 내가 그 돈으로 후원을 좀 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변호를 하다 보니 너무 불쌍한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돈 채워드릴게요. 됐어.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그만둘 거니까. 후원을 하려면 내가 준 생활비에서 해야지. 어머니 드릴 돈으로 하면 어떡해. 돈 얘기는 됐고
당신 엄마를 유모 취급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아니, 난 그냥 TV랑 핸드폰만 좀 조심해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어머님이 너무 오래 통화하셔서 어머님도 엄마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주호가 첫 아이라 걱정이 많아서 그랬어요. 당신은 일하는 사람이 엄마가 TV를 보든지 통화를 하는지 어떻게 아는 거야? 주호 엄마가 대놓고 나를 CCTV로 감시하더라. 내가 아무리 내 아들 생각한다지만 이런 취급받으면서까지는 주호 못 봐주겠다. 다른 사람을 알아보던지 주호애미 네가 일을 그만두던지 해라. 그제야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라고요. 어머님, 저 이제 커리어 쌓아가고 있는데 또 휴직하면 저 어쩌라고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그 CCTV도 당장 없애버릴게요. 네? 결국 며느리와 아들이 죄송하다고 비는 통에 결국 한 번만 더 참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 앞에서는 제게 꼼짝을 못하는 며느리 모습을 보니 조금 통쾌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 말대로 CCTV는 당장 떼버렸습니다. CCTV를 떼고 나니 며느리도 좀 잠잠해지더군요. 그런데 며칠 후 상상도 못할 사달이 나고야 말했습니다. 손주를 먹이고 나서 저도 뭐 좀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또다시 그날의 치욕이 생각나서 입맛이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죠. 냉장고는 닫아버리고 찬장을 열어 라면을 찾아 끓이게 되었습니다. 주호는 거실 한켠에 엎드려 잘 놀고 있었어요. 라면 냄비를 들고 식탁으로 걸어오는 순간 발밑에 턱하고 무언가가 걸렸고 전 그대로 냄비와 함께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아 뜨거라고 생각한 순간 우행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발밑에 걸린 건 다름 아닌 손주였던 거죠. 손주를 본 순간 저는 기겁하며 아이를 들고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응급조치로 아이 몸에 물을 뿌리고 몸 여기저기를 살펴보았어요. 팔뚝에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빨갛게 부었더군요. 국물이 튄 것 같았어요. 아이고 이걸 어쩜 좋아. 미안하다 주호야. 할미가 배 채우겠다고 널 이렇게 아프게 하고. 손주 팔뚝에 열기를 빼고 나니 그제야 제 가슴팍이 쓰라려 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저는 제 몸에도 물을 뿌렸어요. 제 몸에 대충 물을 뿌리고는 나와서 손주의 팔뚝에 화상 연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몸을 확인했는데 가슴팍에 손바닥만하게 물집이 잡혀 있었어요. 게다가 넘어지면서 허리도 삐었는지 거동하기 힘들 만큼 아파왔죠.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며 저도 치료를 받고 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아들은 저부터 걱정하더군요. 주호는 동전만하게 빨갛게 되고 물집만 조금 잡힌 거죠? 그럼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요? 웬만하면 저희 병원으로 한번 나오세요. 제가 예약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퇴근한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꺼내려는데 그 순간 며느리가 제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애 하나 똑바로 못 보고 다치게 만들어? 돈값 못할 거면 나가 죽어! 며느리는 평소에 며느리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를 다치게 한 건 100번 제 잘못이지만 아이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니었거든요. 낮에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깊은 화상은 아니어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했었습니다. 물집이 잡히긴 했지만 심각한 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눈밑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죠. 쓸모없는 것. 뭐야? 쓸모없으니까 당장 꺼지라고! 며느리는 저를 잡아 질질 끌고 현관문 앞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행동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집이었는데 무슨 생각으로 집까지 도착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 후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어요. 아들에게 며느리가 한 짓을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요. 아들에게 한 번 연락이 왔었어요. 엄마 선영이 말로는 몸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괜찮으신 거예요? 내일이라도 당장 저희 병원으로 오세요. 베이비시터 구하는 중이니까 엄마는 주호 걱정 마시고 일단 좀 편히 쉬시고요.
엄마 죄송해요. 엄마 힘들게 해서요. 아들은 그날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제가 아파서 손주를 못 봐주는 줄만 알고 있더군요. 기분이 너무 가라앉아서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기 싫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집에만 있었는데 아들이 시간을 내서 저를 보러 오겠다더군요. 저는 마침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아들에게 오지 말라며 한사코 말렸습니다. 아들을 만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저는 도장과 신분증을 챙겨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제가 제 노후를 대비해서 사둔 오피스텔이 있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무거운 걸음으로 간신히 부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코너에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드나드는 문이 두 군데인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들어가려던 문 반대쪽에서 며느리가 나오더군요. 그때 본 그 여자와 함께 팔짱을 끼고서 나오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는 걸 듣게 되었죠. 엄마, 집 마음에 들어? 응, 오피스텔이 깨끗하고 옵션도 아주 잘 돼 있네. 내가 네 덕에 이제야 호강한다. 에이, 뭘. 우리 어디 가서 커피나 마시면서 수다나 떨까? 내가 그 노친네 때문에 아주 혈압 올라 죽는 줄 알았어. 왜 또? 네 시애미가 또 등신짓 했어? 맞아. 저기 카페 있다. 우리 저기로 갈까? 며느리는 엄마라고 부르는 여자에게 제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페에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제 욕을 끝도 없이 해나갔어요. 솔직히 오빠가 의사니까 그거 믿고 결혼했지. 시어머니는 완전 개털이야. 왜 돈 많고 직업 좋은 남자는 안 꼬이고 꼭 어디 하나 모자란 사람들만 꼬이는지 몰라. 아니, 돈 없으면 일이라도 좀 제대로 하던가. 우리 주호 맡겨놨더니 주호팔에 화상 입힌 거 있지? 뭐야? 아니, 그 등신은 애 안 보고 뭐 했대? 내 말이.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냥 잡아서 집 밖으로 끌어내버렸어. 이참에 그냥 딱 연 끊고 살면 좋겠어. 뭐 하나 떨어질 콩고물이 있어야 잘해주지. 안 그래? 잘했어. 네 시애미 개털이라면서 나중에 니들 발목 잡기 전에 미리 떨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니지. 그러다 김서방이 알면 어쩌려고. 엄청 효자라며. 그러다 너 쫓겨나는 거 아냐? 아유, 내가 누구야. 당연히 남편은 잘 구슬러서 얘기해놨지. 지금 시어머니 몸 안 좋아서 쉬는 줄 알아. 의사가 좋은 게 뭐야? 바빠서 집안에 신경 잘 못 쓰지. 돈은 많이 벌어오지. 이보다 훌륭한 돈 버는 기계가 어딨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 눈물이 다 나왔어요. 그들의 대화는 정말 끝이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나저나 엄마 오피스텔 마련할 돈은 어디서 난 거야? 남편이 버는 돈이랑 우리 양부모님이 시집갈 때 챙겨준 돈 있잖아. 그리고 그 여자 베이비시터 비용 빼돌린 것까지 다 합친 거지. 내가 이 돈 모으느라고 아주 여기저기서 박박 긁어 모았어. 그래도 네가 그 집에 양딸로 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직 너 무직인 거 아무도 몰라? 하나같이 잘들 속더라니까. 너도 참 대단하다. 변호사인 척하고 산 지가 언젠데 아무도 그걸 눈치 못 챈다니? 내 딸이지만 하여간 대단해. 이게 다 엄마 닮아서 그렇지 뭐. 엄마야말로 나 그 집 앞에 두고 가서 대신 키우게 했잖아. 남 등쳐먹고 사는 이 유전자 어디 가겠어? 얘 말이 좀 그렇다. 등쳐먹긴 뭘 등쳐먹어? 그냥 똑똑하게 사는 거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폭탄 같은 말들이었어요. 얘기를 요약하자면 양부모 손에 자란 며느리가 사실은 제 엄마가 누군지 다 알면서도 유복한 집에서 크기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아왔다는 거였죠. 게다가 변호사 직업도 거짓말에 백수라는 거였습니다. 더 기겁할 만한 건 그들의 나쁜 계획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양아빠가 나 뭐 하나 줄 것 같던데? 뭐 어디 땅이나 건물이라도 주신다니? 어떻게 알았어? 양평에 있는 그 땅. 대박이지? 네가 이제야 그 집에 가서 산빛을 보려나 보다. 학교 다닐 때 맨날 나 미워만 하더니 의사한테 시집 가고 나니까 내가 이젠 좀 다르게 보이나 보지.
네가 학교 다닐 때 좀 발랑 까졌었니? 이 엄마도 너무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 정도는 아니었어. 도대체 애를 몇이나 뗀 거야? 좀 그 얘기 좀 그만해. 나도 엄연히 이제 유부녀인데 큰일 날 소리 하시네. 엄마가 이번에 한 건 잡았다고 얘기했니? 아니? 뭔데? 그때 말한 그 강 사장. 내가 빌라 소개해준 거 5채나 계약할 것 같더라고. 어머, 정말? 그럼 엄마한테 떨어지는 수수료가 1억 아니야? 맞지? 그저 남자들은 여자가 살살살살 말만 잘하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쓴다니까. 이번에 일 잘 되면 내가 너한테 한턱 크게 쏠게. 정말? 그럼 나 에르메스 사주라. 이 년아 적당히 좀 불러. 그냥 구찌나 샤넬 같은 거나 하나 사. 알았어. 그들의 대화를 듣고 나서 저는 심경이 복잡해졌어요. 이걸 사돈댁에 얘기를 해야 하는 건지 아들에게 알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깊어졌죠. 사돈댁은 아무것도 모르고 철든 딸이라 생각하고 잘 사시고 있고 제 아들은 주호 키우며 불평 없이 잘 사는데 제가 괜한 벌집을 건드리는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속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 저는 제 남편을 찾아갔어요. 소통할 사람 하나 없으니 죽은 사람을 찾게 되더군요. 그리고 듣지도 못할 남편에게 제 한풀이를 마음껏 풀어버렸습니다. 여보, 나 어쩌면 좋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들 결혼 전으로 돌려놓고 싶어. 사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에그머니나, 아니, 사돈이 왜 여기에? 지금 하신 말씀이 전부 사실입니까? 아니, 그곳에서 사돈을 마주칠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지나다가 제 남편 자리에 꽃이라도 새로 꽂아주실 겸 수목원에 방문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스럽게 울고 있는 제 뒤에서 차마 아는 체를 할 수 없어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고요. 저는 제 감정에 취해 뒤에 사람이 온 줄도 모르고 제 속 이야기를 모두 끄집어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 얘기에 놀란 건 사돈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옮겨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양딸인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제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솔직히 말하면 사돈댁에 흠잡힐까봐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 딸아이가 그동안 저지른 물에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사부인. 제가 우리 딸을 잘못 키웠어요.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시름이 깊어가던 부부에게 어느 날 집 앞에 놓인 아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다네요. 그게 바로 제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자라면서 참 말을 잘 듣는 아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학교에서 친구를 괴롭힌다는 선생님의 연락을 종종 받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사람을 봐가면서 대해왔던 거였어요. 자기보다 약자라고 여기면 함부로 대하고 자기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에겐 한없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처럼 굴었다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하관계를 명확히 구분지어 행동하는 아이였던 거죠. 사돈 어른들은 며느리를 키우다 보니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설마 했는데 우리 애가 친엄마를 만나고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동안 친엄마가 그립다고 보고 싶어 하던 게 다 연극일 줄은. 어려서부터 속이는 게 남다른 아이긴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며 합격증 보여주고 이 대학도 다녔는데 그게 전부 가짜라니. 아무리 우리가 양부모라지만 우리까지 속일 생각을 했는지 도무지 제가 키운 딸이어도 이해가 안 가네요. 사부인, 제 딸 잘못은 제가 바로 잡을 테니 이 사부인은 걱정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결국 제 아들도 며느리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사돈 어른이 집에 찾아와 아들에게 사죄하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거든요. 아들은 정말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죠. 엄마, 아빠,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뭐 잘못했어요?
저 그동안 두 분한테 잘 보이려고 제가 얼마나 애썼는 줄 알아요? 이 녀석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 누군가한테 잘 보이겠다고 너 자신을 거짓으로 포장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이건 사기 결혼이고, 너는 우리를 평생 배신해온 거나 다름없어. 사기요? 그러는 엄마 아빠는요? 왜 내가 양딸이라고 나한테 평생 말 안 했는데요? 제가 두 분 부모 연기에 속으로 얼마나 웃겼는지 알아요? 뭐야? 선영이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널 친자식처럼 사랑했고 정성으로 키웠어. 친자식? 정말 그렇게 생각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겠지. 자식의 흠을 감춰주고 감싸주는 게 부모 아니에요? 너 원래 이렇게 무례하고 싸가지 없는 애였니? 당장 나가. 네가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대한 것만 생각하면 당장 똑같이 해주고 싶지만 네가 주어 엄마라서 참는 줄 알아.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이렇게 매몰찰 수가 있어? 나 오빠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한 사람이야. 이번에 혀처럼 굴어줄 때는 좋아 죽더니 이젠 내가 변호사가 아니라니까 내가 싫어진 거야?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생겼나? 아들은 며느리의 악담을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멱살을 잡아서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 후 며느리는 사돈을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깥 사돈이 증여해주기로 했던 땅도 당연히 무효가 되었죠. 며느리는 매일 저를 찾아와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요. 제가 받아주면 아들도 며느리를 받아줄 테고 그러면 원래의 자리를 찾을 거라 생각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어요. 두 얼굴을 가진 며느리가 제게 잘못을 비는 게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의 이혼 절차를 밟았고 사돈 어른들은 호적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엄마가 있는데 자신들이 부모 자격으로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결국 며느리는 호적에서 파이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들은 그 후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지 친한 친구인 정신과 의사를 종종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주호를 맡아 키우며 하루하루 살았어요. 제 가슴에 화상 자국이 남은 것처럼 제 마음에도 정신적 충격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죠. 여전히 가슴속엔 돌덩이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저 대신 계약을 진행해준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가져가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모님, 이번에 빌라 투자 한번 해보실래요? 저기 땡땡동에 새로 지은 빌라가 있는데 위치도 좋고 가격도 잘 나와서 투자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요. 부동산 중개사가 말한 그 빌라는 며느리의 친엄마가 언급했던 바로 그 빌라였습니다. 저는 갑자기 궁금증이 일어 한번 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 사장님도 나오셨네요. 그동안 여기 계약은 하기로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오늘 한번 둘러보러 나왔습니다. 위치도 괜찮고 잘 지었네요. 그렇죠. 위치가 좋죠. 그럼 천천히 둘러보시고 부동산 잘 알아보시고 계약하세요. 부동산 사장은 혀를 내두르며 강 사장을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이유를 모르니 덤터기를 씌우고 계약하려는 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랑 물건을 보러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며느리의 친엄마가 강 사장에게 빌라 5채를 소개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고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무작정 그 남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 강 사장님, 실례지만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예? 저요? 저 아세요? 제가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그건 아니지만 이제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강 사장에게 며느리 친엄마의 계획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강 사장은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무래도 며느리의 친엄마라는 사람과 연인 관계였던 게 아닐까 짐작되더군요. 어쨌든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고 돌아갔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다만 부동산에 물어보니 그 후로 계약도 하지 않고 나타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와 아들은 안정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우연히 강 사장을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아이, 그때 그 구원자님 맞으시죠? 어머, 네. 이렇게 뵙네요.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아이, 덕분에 빌라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여자가 사기치려던 거 맞죠? 더 비싸게 붙여서. 네, 아이, 덕분에 깔끔하게 정리했네요. 그래서 말인데, 이번엔 제가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가요? 아, 제가 지금 우리 손주를 보러 가야 해서요. 그럼 살펴가세요. 아마 그날 강 사장은 제게 감사 인사보다는 저와의 인연을 이어가 보려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 아들과 손주, 우리 죽은 남편만 그리기에도 하루가 너무나 바쁘거든요. 요즘은 친구들과 모여 손주 자랑하느라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다행히 손주가 잔머리보다는 공부머리를 타고난 듯 보이더군요. 며느리를 닮지 않은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그 모녀는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요. 어디선가 사기나 안 치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